내가 가까이 산다고 말없이 찾아가기를 했니 아니면 자꾸 부르기라도 했어.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아. 이렇게 한 번, 두 번 오시다 보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어지겠죠. 또 그러다 보면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참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여태 한 번도 와보란 소리도 안 했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집 없어져요. 그래, 그러면 안 돼. 사돈은 사돈이고 내 집 없어도 되는 거야? 너는 처갓집에는 그렇게 자라면서 결혼하면 엄마는 이제 부모가 아니야. 사위한테 장모님이랑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집에 없는 척까지 해야 했던 거야.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잘 지내시다가 왜 그러세요? 앞으로 며느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뭘 주고 싶거든 저를 통해서 주세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주인공은 69세 이정숙 씨입니다. 그녀의 아들 38세 김동현이 결혼한 후에 생긴 일입니다. 이 씨는 아들이 쏟아내는 말을 소나기처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듯 이 씨의 가슴도 서러움에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추태를 보이기 싫어 아무렇지 않은 척 눈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하는 소리가 맞는지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불편할까 봐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차마도 이런 취급 받을 것이라면 그렇게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고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 집에서 살면서 부모를 질색하는 아들네 염치 없음의 실소가 나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결혼이란 것이 이런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견례 때부터 예견이 되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랑 사위랑 9살 차이 나네요. 네, 그렇네요. 예비 신부가 아들보다 많이 어리다 보니 사돈도 이 씨보다 18살쯤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인 아들이 29 신부를 데리고 왔으니 그저 송구할 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지오격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 제가 너무 끼고 살았더니 살림도 할 줄 모르고 아직도 애예요. 애 마음에 안 차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고 말고 할 일이 있나요?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자주 가서 살림도 봐주고 애도 봐주고 할 테니까. 그런 건 염려 마세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편하니까 애들 걱정은 마시고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저희 딸 시집살이 시키시면 안 돼요. 코맹맹이 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다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꼭 제가 매일 드나들겠다고 한 것 같지만 아직 아들네가 어디에 살지도 의논한 바가 없었고 이 씨는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 없었으니 말이죠. 가까이에 살아요. 내 사부인 가지고 계신 아파트로 들어간다던데 우리 사위가 이 씨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비 사돈이 말한 그 아파트는 이 씨가 20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같은 단지에 한 채 더 받았던 집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분양되었던 곳이라 분양가가 낮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높아진 곳이었고 그동안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씨도 내심 결혼하면 아들 내보고 들어와 살라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게 싫다면 다시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2달 전 세입자가 나간 뒤에도 계속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과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들이나 사돈네는 당연한 듯 그 집을 아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 좀 보태고요. 러쿵 하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특히나 몸이 좀 약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제 말 뜻 아시겠죠? 은근한 말투로 이정숙에게 눈치를 주는 예비사돈 이정숙은 이제는 깊이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이래도 알았다, 저래도 알았다 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은 결혼을 했고 이정숙이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마주칠 일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디 가니? 어머니 저 마트 가요. 그래 나도 마트 가는데 이정숙이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마주친 며느리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같은 길을 간다기에 더욱 반가웠죠. 그런데 며느리가 들뜬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저 깜빡하고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 먼저 가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후다닥 단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갸웃하고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마트로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마트 입구를 힐끔 보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놓고 왔다더니 시어머니랑 같이 장 보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 있어 못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정숙은 눈치껏 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파트 안에서 며느리를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갖기 위해서 바로 일을 그만뒀는데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돼서 애가 들어선 것이죠. 이정숙은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도 곧 40이고 자신도 7순이 넘었으니 아이 소식이 너무나 반가웠죠. 그래서 주변에 물어물어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잔뜩 사놓았습니다. 견과류, 과일 등을 사와서 며느리에게 갖다 줄 요량으로 주말 낮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너희 오늘 집에 있니?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사왔는데 너희 집에 있으면 갖다 주려고. 지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와 계세요. 축하 파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 이정숙은 내심 아들이 어머니도 오시라고 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일 뿐이었죠. 그래서 다음에 주세요. 아니 시간 될 때 제가 한번 갈게요. 그래 알았다. 이정숙은 전화를 끊고 식탁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져가려고 곱게 포장해 둔 과일과 음식들이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안사도는 수시로 아들네에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정숙도 내색은 안 했지만 자신도 아들네 집에 그렇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영 초대를 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며칠 뒤에 이정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일 낮이기 때문에 아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야, 혹시 오늘 시간 좀 되니? 너 편한 시간에 뭐 좀 줄 게 있어서. 아, 네,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언제 갖다 줄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니? 안 그래도 아까 하나랑 통화했어. 그때 말했던 것들 오늘 갖다 주려고. 마침 하나도 집에 있다길래. 아, 들었어요.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아 그래, 너 회사에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 그리고 그건 제가 이따가 퇴근할 때 들러서 가져갈게요. 왜? 5분만 걸으면 너희 집인데 하나 집에 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임신 초기라서 요즘에 좀 예민해요. 괜히 들락날락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들어가서 눌러 앉아있을까 봐. 그러니 아들이 방어적으로 이야기하자 이정숙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서 차라도 얻어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줄 것만 전해준다는데 그것도 마다하는 아들네가 조금은 야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문 앞에다가 두시겠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집에 있는데 오지도 말라 그러고 그저 그런 친척에게도 아니 이웃에게도 그렇게는 안 할 듯 했습니다. 이정숙은 빈정상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하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라고 해. 그리고 이건 네가 퇴근할 때 가져가고 내.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어쩐지 이정숙은 주면서도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선뜻 뭘 주겠다고 하거나 집에 있냐는 말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 그냥 신경 다 끄고 사는 게 맘 편해. 진작에 아들 결혼시키고 시어머니가 된 친한 이웃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애 낳으면 용돈이나 좀 주고 마라. 좋은 꼴 못 보니까. 이정숙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뭘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째서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숨을 죽이고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엔 딸 가진 게 죄인이랬지. 요즘엔 아들 가진 게 죄인이야. 나도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번호를 바꿔도 안 물어봐. 참 상전이 따로 없지. 그래도 애기 가졌으니까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지. 아서 그냥 아들은 마음에만 품고 살아.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럼 며느리들이 꼭 아들 낳아서 시어머니 된다. 이거야. 같은 처지의 이웃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이런지. 그리고 역시 나였습니다. 며느리 임신 초기 땐 촉이라고 사돈이 늘 와 있었고 중기 땐 입덧 때문에 음식 해준다고 만삭 땐 몸 움직이면 안 된다고 사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몸조리 해준다고 안 사돈이 왔죠. 그러니 가끔 전화하면 장모님이 와 계시다며 다음에 하면서 이정숙을 초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서울과 제주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예언처럼 이정숙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하고 100일이 지났을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한 번 이정숙의 집에 온 적이 있었고 그 뒤로는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그때까지도 이정숙은 한 번도 아들네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회 아닌 기회가 생겼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 집에 좀 가 주실 수 있으세요? 너희 집에? 예기치 못한 아들의 부탁에 이정숙은 놀랐습니다. 네, 하나가 전몸살인가 뭐 그런 게 생겨서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된다는데 아기를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장모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못하신대서요. 아들은 회사에 있고 사돈도 오지 못하니 남은 건 이정숙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지금 가면 돼? 네, 하나가 열이 많이 나나 봐요. 어쩌냐, 지금 바로 갈게. 끊어봐라. 이정숙은 서둘러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자신을 다 불렀을까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얼굴색이 시커맸습니다. 아이고, 괜찮니? 네, 얼른 다녀올게요. 못 사면 기저귀만 갈아주시면 돼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갔다 와. 이정숙은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손자를 봐주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흘렀을까? 며느리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벌써 왔어? 네, 약만 처방받으면 돼서요. 얼른 약 먹고 약국에서 먹고 왔어요. 이제 보니 안색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얼마나 급하게 다녀왔는지 서두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기를 두고 간 게 불안했는지 아니면 주인 없는 집에 와 있는 시어머니가 불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정숙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때도 다들 가는데 조금 기다리면 아들도 보고 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불편한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정숙도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었습니다. 이제 가보겠다고 말을 하려는데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왔나 싶어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안사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아프다길래 제가 급하게 왔어요. 모임 하던 중이었는데. 아이고, 택시 타고 왔네요. 하나야, 너 괜찮니? 약 먹고 이제 괜찮아졌어? 열도 내렸고. 다행이다. 감사해요. 고생하셨네요. 송씨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안사돈 서서 인사를 하는 게 꼭 배움을 하는 품이었습니다.
볼일이 끝났는데도 남의 집에 눈치 없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사돈은 이제 가보라는 듯이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집을 나섰는데 1층 입구에서 아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엄마 아직 계셨어요. 장모님 오고 계신다고 전화 받았는데 들어가 봐라 오셨어. 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송 씨는 아들의 집이 있는 2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 바로 옆쪽에 아들네 부엌창이 나 있었습니다. 창을 열어두어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목소리, 아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단란한 가족의 소리 같았습니다. 조금 걸어 송 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실내가 조금 어둑했습니다. 오늘따라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자주 오는 사돈이 전혀 안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불편해하며 불안해 보였던 며느리를 생각해보면 좀 씁쓸했죠. 그래도 잘해주니까 사위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좋게 생각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고, 밥이나 먹자. 조금 앉아있다가 저녁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오늘따라 마땅히 차려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다시 집 밖을 나섰습니다. 뭐라도 장을 봐와야 할 듯해서 아파트 뒤에 있는 마트로 향했는데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평소엔 이렇게 마주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난 저녁거리 사러 마트 가는데 다 같이 어디가? 아, 이 뒤에요. 식당이요. 우리 딸이 요즘 몸이 허한 것 같아서요. 좋은 것 좀 먹이려고요. 외식을 하러 나왔다는 아들네. 그러고는 송 씨에게는 저녁을 먹었냐고 한 번 묻지도 않고 인사를 하며 가버렸습니다. 송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남이라지만 아들은 송 씨가 평생 키운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뒷모습이 더 아프게 송 씨를 찔렀습니다. 혼자서 장 봐서 집에서 밥을 차려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아들 며느리 손자 데리고 다 같이 사는 것까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사는 만큼 서로 오가며 오손도손 더불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왜인지 모르게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서 밥을 먹었지만 오늘은 남다른 기분이었죠. 밥알이 얼마나 까끌한지 삼키기가 힘들어 먹다 말고 치워버렸습니다. 나 이번에 흑염소즙도 사려고 하는데 안 필요해 하는 김에 같이 내리면 좋잖아. 난 귀찮아서 그런 거 안 먹어. 그래도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확 달라. 여자한테 진짜 좋대잖아. 건강 챙겨야지. 그런데 송 씨는 그 순간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약해 고생이라던 며느리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으니 몸보신을 하긴 해야 할 듯 했습니다. 그러면 나 우리 며느리 죽에 같이 좀 사봐. 지난번에 봤을 때도 아픈 것이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흑염소즙을 받아다가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돈은 꽤 들었지만 이거 먹고 며느리가 건강해졌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아서 송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야, 너 주려고 흑염소즙을 샀는데 이것 좀 주고 싶은데. 흑염소요? 그래, 이게 여자들한테 정말 좋대. 그래서 애 낳은 사람도 많이 먹는다더라. 그냥 한약 맛이니까. 좀 먹어봐. 네, 근데 저 지금 집이 아닌데 내가 너희 집 앞에 두고 갈게. 있다가 집에 도착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데워 먹어내. 알겠어요. 송 씨는 흑염소즙을 챙겨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두고 돌아 나왔습니다. 근데 몇 걸음 걷다가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을 때 송 씨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층 부엌창을 통해서 바깥을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며느리 송 씨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송 씨도 며느리 못지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았는데 며느리가 있을 것이라고도 상상을 못했고
그것도 자신이 가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인지 당황스럽다 못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5분쯤 창을 보며 서 있었지만 며느리는 다시 얼굴을 내밀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한선자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다고 해도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시어머니가 갔나 안 갔나 염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인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화를 삭히며 진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상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하셨던데.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며느리에게 연락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지금 너희 집 다녀오는 길이야? 네, 이따가 엄마 집으로 퇴근하고 갈게요. 한선자는 전화를 끊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닌 듯 했죠. 1시간쯤 지나자 고상진이 한선자네 집에 왔습니다. 한선자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없다더니 숨어서 보고 있더라.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서로 반가운 인사 대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 의미도 없었죠. 숨어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그랬겠죠. 내가 쳐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곤란하면 나중에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 말만 하면 되는 걸 내가 이런 꼴까지 보며 살아야 하니? 도대체 내가 언제 너희 괴롭힌 적이라도 있어? 한선자는 흥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상진이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한선자는 아들의 집에 딱 한 번 가봤고 아들 부부가 한선자네 집에 온 것도 2번이나 3번이나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싫고 불편해하는지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 취급하는 아들 부부에게 한선자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상진도 짜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집에 없다는데 왜 굳이 가셨어요? 지난번에는 문 앞에 두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뭐 줄 거 있으시면 저 통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전화도 저한테 하시라니까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러면 가지를 마셨어야죠. 정말 서러웠습니다. 아들 집이 그렇게까지 못 갈 곳인가 싶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간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한 소리 들을 일인가?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거 챙겨주신다고 자꾸 집에 있냐고 그러시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가까이에 살고 싶겠어요. 하지만 한선자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까이 산다고 말없이 찾아가기를 했니? 아니면 자꾸 부르기라도 했어? 너희 이사 오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만났다고 그래? 자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야. 엄마도 오고 가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참견하게 되고요. 하나는 눈치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면 저만 중간에서 힘들어지죠. 왜 있지도 않은 일로 지레 걱정하는지 한선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한 번도 와 보란 소리도 안 했니? 같은 아파트에 살수록 멀리 지내야 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집 없어져요. 안사도는 내 집 없어도 되는 거야. 고상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방문하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였습니다. 예전엔 부럽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도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제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어요. 어린 아내가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며 살지 않길 원해요.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아들이든 며느리든 볼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네. 지금도 결혼하고 나서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그것보다 더 못 보면 아예 안 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명절 때나 보면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너는 처갓집에는 그렇게 자주 가면서 결혼하면 엄마는 이제 부모가 아니니? 사위한테 장모님이랑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같아요. 내가 하나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너는 엄마를 부모 대접은 해야 할 거 아니니? 제가 언제 부모 대접을 안 했다고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일하고 들어온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한선자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널 못살게 굴었니? 며느리가 집에 없는 척 한 걸 봤는데 이 정도 서운한 얘기도 못하니? 아니 처음에 하나 임신했을 때도 그래. 당일에 전화해서 뭐 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싫지. 그래서 집에 없는 척까지 했던 거야. 한선자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고상진이 대꾸했다. 엄마,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며느리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뭐 주실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명절에 한 번씩 보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들의 말에 한선자는 너무나도 화가 났다. 아들은 마치 자신의 말만 옳다는 듯이 전적으로 며느리의 편만 들고 있었다. 한선자는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 도대체 왜 자신이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아들 부부를 걱정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한선자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며느리의 불편함만 신경 썼다. 한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는 자식 노릇하는 건 싫으면서 나는 부모라는 이유로 뭐든지 다 해줘야 하니? 평생 키워주고 결혼하면 집도 해주고 간섭은 하면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게 싫었으면 애초에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지. 그러자 고상진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아,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저 집에서 나갈게요.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한선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이 부릅떴다. 평생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던 아들이었다. 결혼한 뒤로는 자신이 알던 그 아들이 아닌 것 같았다. 한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고상진은 무심하게 말했다. 저 집 다시 전세 주세요. 그리고 그 전세금 주시면 저도 다른 집 구해서 나갈게요. 아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들렸다. 한선자는 마치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투에 말문이 막혔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한선자의 돈이 필요한 것 같았다. 부모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언제든 자식을 위해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줘야 하는 존재인가 싶었다. 한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희가 나와 남처럼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이사를 가든 말든 난 상관 안 할 테니 집안 뺄 거면 전세 보증금은 줘라. 남한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자 고상진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돈 가지고요? 한선자는 슬펐다. 부모를 등진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제적인 복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한선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는 기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너희가 자초한 거잖아.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았다. 퍼주기만 하는 사랑에도 이제는 지쳤다. 너도 하나가 그렇게 걱정되면 사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 차라리 전세 보증금 안 주면 집에 침 내놓을 테니까. 그건 너희가 결정해. 고상진은 화가 난 듯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가버렸다. 한선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아들에게 상처 줄 것이 아니라 그저 모르는 사람처럼 아들 부부가 잘 살기를 바랐어야 했는지 그게 진정한 부모였는지 한선자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자식에게 부모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치며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은 자신이 없었다. 다음 날 고상진은 집에서 나가겠으니 전세 보증금을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선자는 아들에게 사돈네가 리모델링도 해놨으니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푼도 안 주기에는 한선자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한 자식은 그냥 잊고 살라고 조언했지만 한선자는 그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쉽게 잊고 살지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아들 부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도 20에서 30년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될 테니까요. 자식에게 그대로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고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을 언젠가 내 아들도 느끼게 될 것을 생각하니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선자는 이 짝사랑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쫓아내다시피 한 이번 일이 그 첫 단계가 되겠죠. 어쨌거나 멀리 살면 이렇게 부딪힐 일도 없을 것이고 한선자도 더 이상 아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선자도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